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치긴 했지만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따뜻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일은 아닌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전 세계가 최근 5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덥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짙은 이상기후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지난해 기후비상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타임지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에선 기후변화가 불러온 각종 위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올겨울은 정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눈이 와서 그렇지 그렇죠. 눈도 한번 구경 못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따뜻했거든요. 폭언을 넘어서 정말 따뜻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 1월 그러니까 지난달이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따뜻한 달로 기록이 됐어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1월에 전 세계 육지와 해양 온도가 1.13도씨다라고 하면서 20세기 평균보다 높고요. 지난 141년간 기록된 온도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기록상 가장 더운 1월이 2016년 이래 4년 연속 이 기록이 경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워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지난 10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극 대륙의 기온이 영상 20도를 기록했다. 전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영하 아니고 영상? 아니 영하 20도도 남북은 그렇게 추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하 한 40도쯤 돼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9일에 남극 대륙의 북쪽에 자리한 시모어 섬의 기온이 20.75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남극의 기온 이상이 좀 심각한데요. 50년 새 평균 기온이 3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50년 사이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도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 전체 평균보다 3배나 더 높게 남극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기온이 상승하면 남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우리나라도 영향을 입습니다. 인천, 부산, 경기도 일부가 바닷물에 침수될 위험이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우리 뭐랄까요? 간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막 잠기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수면이 1m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허리까지 높이가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물이. 그러면은 물에 잠기는 곳이 꽤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 세계 기온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난달 기온이요. 우리나라는 97년 만에 가장 높은 1월 기온이었어요. 1월 7일에요. 제주도의 낮 최고 기온이 23.6도였습니다. 1월인데요. 23.6도인 거예요. 23.6도 초여름 날씨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이 13.3도로 이전 5년간보다 0.3도가 높아졌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난 5년간 증가폭이 0.2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0.3도니까 0.1도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도 살펴보면 2.4 ppm이었거든요. 근데 지구 전체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이 2.3 ppm이었으니까 또 0.1 ppm 정도 우리가 더 많았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대처가 늦을까? 그러면 피부로 잘 못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올해의 경우, 이번 겨울의 경우에 가장 손꼽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가을부터 최근까지 호주 산불이 계속 6개월 이상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지금 남한 면적보다 넓은 한 12만 제곱킬로미터가 이미 다 화재로 소실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지구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불의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작년에 호주의 평균 기온이 1910년 관측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주가 작년 12월 말에 40도가 넘어갔어요.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서 40%가 적어서 19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미 2008년에 경제학자 로스 가너가 내놓은 얘기가 있어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호주의 산불 시즌이 더 일찍 시작하고 강도가 세질 것이다. 그래서 2020년쯤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직접적으로 관찰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실제로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호주 산불로 호주가 한 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3억 4천만 톤인데 이게 이미 넘어섰어요. 올해가 아직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이게 얼마 정도의 양이냐면 자동차 1억 대를 1년 동안 탔을 때 나오는 양이랍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산불로 이만큼이 지금 배출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배출이 됐잖아요.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또 가속이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다시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더 세져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워지는 날씨가 전염병 네.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를 약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인체는 병원성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체온을 올려서 대응하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높은 온도에서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계속 이제 조금씩 높아지니까 병원균들도 높은 온도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서 살아남은 병원균들은 인체에 침투했을 때 더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면역 체계가 결국 약해지게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C 정도 올라갈 때마다 감염병이 4.7%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이미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성장 속도도 더 빨라지고 모기랑 설치류 같은 질병을 매개하는 동물의 생육 환경이 바뀌니까 병원균도 더 쉽게 옮겨지도록 변한다고 합니다. 이건 갑자기 무서운데요. 무섭죠. 네, 근데 더구나 코로나19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게 만약에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온다고 보면 우리가 정말 전염병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온난화로 티베트 만년설이 녹으면서 뭐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다고요? 네. 중국 티벳에서 15,000년 전에 형성이 됐다가 만년설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견되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최장 10만 년까지 무생물 상태로 빙하 속에서 동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기온이 따뜻해져서 녹으면 숙주 몸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극지방, 고산 지역의 빙하들이 대량으로 녹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노출돼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 예를 좀 들어드리면 2016년에 북부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야말 지역에서 탄저군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유목민 72명이 감염되고 1명이 사망하고 술록 200여 마리가 죽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그때 여름에 그 지역의 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영상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많이 녹았겠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하고 만년설에 파묻혔던 동물의 사체 속에 숨어있던 고대의 탄저균 바이러스가 이렇게 깨어나서 숙주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빙하랑 만년설은 녹아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대 바이러스가 퍼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위기는 또 식량위기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이제 아랍의 봄도 식량위기 또 기후위기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분석이 된 건데요. 2010년에 기후위기가 발생해서 러시아에서 밀의 생산량이 25%가 줄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외국으로 밀을 수출하는 걸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 조치가 어디로 파급 효과를 일으켰냐면 이웃 국가인 시리아로 갔어요. 시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밀값으로 지출을 하면서 밀로 그 식량을 이제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요. 결국 밀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서민층이 폭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 연쇄적으로 아랍 쪽에 퍼지게 됐고 그 결과 지금 대량 난민이 발생했죠. 그리고 IS가 탄생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인데요. 2050년쯤 되면 세계 도시의 63%가 무더위 때문에 8월에는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 곤란할 지경이 된대요.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서울, 평양도 30년 뒤에는 8월에 하계올림픽 개최를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엔이 기후변화 난민을
인정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그동안 뭐 경제적, 종교적 박해 때문에 가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후 위기로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서 피난을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낼 경우에는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들도 난민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의 한 토착민이 해수면이 상승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유엔에 진정을 낸 것에 따른 조치였어요. 네. 지금 키리바시는 2050년쯤에 완전히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 곳입니다. 물론 유엔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 토착민이 바로 난민 자격을 얻게 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극복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유엔의 판단은 기후 난민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서둘러서 온난화 해결에 힘쓰라는 일종의 경고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뭐 온난화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요. 이번 세기 말에 세계 경제 피해액이 5조 5천억 원에서 12조 1천억 달러가 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GDP에 어느 정도냐면 3.9에서 8.6%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파리 기후협정을 준수해서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제한다면 이 피해액이 GDP의 0.4에서 1.2%로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4도가 높아지면 앞으로 80년에 걸쳐서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3-4배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오면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과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양극화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에어컨 팍 틀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선풍기로 버텨야 되는 사람도 있고 세계적인 어떤 현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의 경우는 올해 3월 중순부터 딱 2주 동안 폭우가 발생했는데요. 전체 국민의 8분의 1에 달하는 1,000만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의 경우에 작년에 50도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100명 이상의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40도 이상의 폭염이 발생했는데 전체 사망자가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걸 분석을 해보면 선진국이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풍력, 태양열 같은 에너지원을 여기는 다양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협을 경제력을 이용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시설, 방파제나 배수시설 이런 인프라를 많이 갖춰놨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입게 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훨씬 더 심각하게 입게 됩니다.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자랑 가난한 계층과의 대응 능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을 만든 건 선진국들이란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대량으로 배출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후변화 불평등은 이런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기후변화 문제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만 빠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변화라는 게.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도 2020년대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위기를 꼽았다고요? 상위 5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뽑은 주제인데요. 1위가 기후변화, 2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3위가 자연재해, 4위가 생물 다양성의 상실 및 절멸, 5위가 인위적인 환경재해로 꼽았습니다. 다 같은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상위 5개가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안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기후변화 위기다라는 셈인데요. 국제결제은행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그린 스완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발생할 위험이지만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그린 스완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미세먼지도 사실 기후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오는 분들 건강이 악화된다 이런 네. 걱정들을 하는데 네. 의학계에서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겠어요. 이미 경고가 나왔는데요. 의학 전문지 랜시시 전 세계 120여 명의 전문가들의 말을 실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기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상승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염병, 대기오염, 영양 부족과 폭염 때문에 평생 건강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호흡 속도가 높으니까 신체 대비해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이들의 건강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뭔가 국제사회가 네. 이제는 뭔가 확실하게 약속하고 좀 물론 모든 나라가 일괄적인 어떤 그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뭐 각각의 어떤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요. 네. 그래도 약속한 만큼 뭔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속도 다 퇴보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사실 지구 온난화가 처음 경고된 회의는 로마 클럽에 제출된 보고서가 있었어요. 성장의 한계. 이게 언제였냐면요. 1972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경고가 나왔지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명시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에 채택돼서 2002년에 발효가 됐죠. 2020년에 효력이 끝나는데 이걸 대체하려고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개발도상국에게도 부과한 최초의 협약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2위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은 미국의 불공평한 협정이고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라면서 2017년에 전격적으로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파리 기후협약의 공동이행 이 문구를 넣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세계 정상들이. 근데 미국이 반대해서 결국 이것도 최종 문구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럼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려고 할까라고 영국 더 타임스가 분석을 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철강, 석탄 같은 제조업 노동자들과 관련된 기업들, 그 지역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바로 이래서 등장한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런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래 환경소녀. 환경소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도 미래 기후변화를 이끄는 핵심 세대로 Z세대의 역할을 아주 크게 꼽고 있어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 이후 출생 세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Z세대,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인데 이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는 게 기후변화입니다. 근데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면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킨 학자는 이런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다면 이제 전 지구적으로 협력을 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단계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종말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우리한테도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데요. 기후변화 대응하면은 유럽이 가장 앞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석이 전혀 없던 오스트리아 녹색당이요. 작년 총선에서 연정 파트너까지 됐어요. 이 오스트리아 연립정부가 204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인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국을 선언을 했고요. 유럽의회, 스위스에서도 녹색당 돌풍이 불었는데 유럽의회가 작년 11월에요. 기후 비상사태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과 대비해서 55%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후 관련 요구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영국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을 아예 퇴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다른 국가들도 좀 그런 나라들이 있던데요. 네.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존슨 총리가 좀 그 시기를 2040년이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5년을 더 앞당긴다라는 발표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주요 7개국 중에 가장 먼저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를 선언한 국가가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11월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엽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글로벌 합의가 구축돼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올 11월에 이제 영국에서 열리는 셈인데 지금 재작년에 열린 회의에서 각국 과학자들이 파리 기후협의회에서 합의한 건 섭씨 2도 목표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이 목표를 1.5도로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은 1.5도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이죠. 그런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근데 국제통화기금은 탄소세를 높여야 한다고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각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세 일종이에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같은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지금 현재 50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IMF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지금 $2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75까지 높여야 이게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목표를 굉장히 강화하는 얘기를 내놨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에서 이제 탄소세를 좀 인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했는데 그때 이거에 반발해서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져서 결국 인상안이 철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세가 지금 부유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서민, 작은 업체에도 똑같은 양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F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 인하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가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또 우리도 기후위기 대응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실천을 또 해야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파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강 주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